안녕하십니까 웨비나 시청자 여러분. 레빗 MEP 실무 뜯어먹기 A to G 웨비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회를 맡은 저는 SCK 이경미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진행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모셨는데요. 우선 오토데스크 곽태혁 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토데스크 코리아 기술팀의 곽태혁 부장입니다. 네, 그리고 세명 와이콘의 김종만 대표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BIM 전문 회사 세명 와이콘의 대표를 맡고 있는 김종만입니다. 네, 오늘의 아젠다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우선 저희가 레빗 MEP 실무 뜯어먹기라는 20개의 컨텐츠를 저희 SCK 유튜브 채널과 오토데스크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저희가 계속 공개를 했습니다. 컨텐츠를요. 그랬을 때 그거를 보시고 질문 사항들이 또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서 저희가 웨비나 전에 사전 서베이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질문에 저희가 좀 도움이 될 내용들을 좀 추려서 Q&A 부분을 준비를 했고요. 그다음에 또한 저희 컨텐츠 중에서 다이나모를 좀 소개해드린 부분이 있었는데 거기에 좀 관심도가 너무 높더라고요. 그래서 MEP 분야에 실무자가 픽한 다이나모 코드 3개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고요. 이 다이나모 코드 같은 경우는 저희 웨비나가 끝나면 땡스 EDM에 무료 배포도 해드리려고 하니까요. 잘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2년 전에 레빗 MEP 왕초보 탈출 작전이라는 걸 가지고 MEP 관련한 컨텐츠를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컨텐츠를 봐주셨고 또한 질의라던가 관심을 많이 보여주셨는데요. 그때 나왔던 거의 많은 의견들이 너무 좋았다. 하지만 실무와 연결을 하려고 하다 보니 너무 기본적인 내용이다. 그래서 실무와 관련된 컨텐츠가 좀 업데이트 됐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들을 해주셔서 저희가 기획 끝에 올 5월에 기계 설비와 전기 설비 각각 10편씩 해서요. 레빗 MEP 실무 뜯어먹기 컨텐츠를 저희 동일한 SCK와 오토데스크 유튜브 채널에 게시를 하였습니다. 그 컨텐츠 하단에도 뭐 내용에 대한 부분이라던가 그다음에 질의사항을 많이 적어 주셨는데요. 거기에도 저희가 최대한 뭐 위클리 베이스 아니면 먼슬리 베이스로 답변을 드리곤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분들 꼭 질문하시라 뭐 하시라 하면은 말씀 잘 안 하시잖아요. 하고 저희가 이왕 웨비나를 진행하고 또 컨텐츠를 보신 분들이라던가 아니면 컨텐츠를 보지 않으셨더라도 MEP를 하시는 실무진들이 분명 궁금해하시는 사항들이 있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사전 서베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더 알고 싶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질의사항을 받았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많은 질의사항이 들어왔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이 내용을 공유하면은 실무에서 좀 좋아하시겠다, 도움이 되겠다 하는 아이템들만 추려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 질의 내용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의 같은 경우는요, 전기 부하 계산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이 전기 부하 같은 경우는 저희 전기 설비에서 제일 마지막 10번째 컨텐츠였는데 반응이 이 전기 부하 계산 관련한 컨텐츠들이 워낙 없다 보니까 조회수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근데 여기 관련해서 어떤 질문이 왔냐면 병원 같은 경우 외국에서 수입해서 사용하는 장비들이 많은데 이 전압 방식이 이제 국내하고 다르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런 3상 3선식 이런 것들을 어떻게 부하 계산 세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가 들어왔는데요. 대표님 이 부분 어떻게 가능할까요? 일단 레빗에 있는 기본 일렉트리컬 세팅에 전압에 대한 구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전기 공급 방식에 대한 구분을 세팅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세팅만 하면 국내 전압 공급 방식이든지 해외 전압 공급 방식이든지 적용이 가능하니까 이걸 제가 이제 샘플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네, 저희 컨텐츠에는 아마 단상, 그다음에 3상 4선식, 지금 옆에도 보시면 3상 3선식 이렇게 검색하더라도 거의 국내에 여기는 3상 4선식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한번 이 세팅하는 방법 데모로 시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저희가 기존에 컨텐츠 작업할 때 3상 4선식과 단상 220V에 대한 세팅을 했었는데요. 지금 이제 3상 3선식 220V 세팅을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극수는 3, 그리고 이제 결선 방식이 델타 방식과 Y 결선의 방식이 있는데 3상 3선식의 경우는 델타 방식을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패밀리
그 지금 현재 보고 있는 거는 메카니컬 이퀴먼트로 기계 장비인데 여기에 전기 커넥터를 사용을 해서 전기적인 부하 특성을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파워, 동력이라는 부하를 정의를 하고 그다음에 삼상, 그리고 볼트는 220볼트, 용량은 뭐 10kW 정도의 용량으로 세팅을 해서 프로젝트에 이제 로드를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을 받아줄 수 있는 분전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처음에 세팅했던 것처럼 삼상 220볼트의 성질을 가진 분전반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분전반 자체도 패밀리 편집이 필요한 거고 그 분전반에서 이 분전반에 이제 전기 커넥터가 붙어 있지 않습니까? 이 커넥터에서 지금 이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서 이제 삼상 삼선식으로 유형을 하나, 패밀리를 하나 더 생성을 해야 되는 거고 커넥터 만져보면 기존에는 이제 그 삼상 이 전압에 대한 지정을 한 거죠. 이제 380볼트인 거를 220볼트로 세팅을 한 거고 새로운 분전반에 이제 부하 연결을 할 수 있게끔 지금은 이제 부하가 없잖아요. 저 부하를 생성을 시키고 나면 저 돼지코를 붙여서 생성시키고 나면 분전반에 이제 부하 용량이 뜨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분전반 선택하시고 그리고 분전반을 눌러보면 지금 이제 부하가 10kW니까 상별로 33.3%로 나눠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일반적으로 뭐 커넥터라고 했었을 때 이 부하 계산을 하는 커넥터는 저희가 일반적인 모델링 할 때 커넥터는 그 해당 그 위치에 정확하게 커넥터를 만들어 줘야지만 거기서 뭐 파이프라던가 덕트라던가 나오는데 부하 계산을 하기 위한 커넥터는 그냥 그 패밀리 객체 어디든 선택해도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네, 눈에 보이지 네.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네. 되게 어디를 선택해야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던데 아까 저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부하 계산을 하기 위한 커넥터는 그 별도의 정확한 뭐 위치를 지정해 주실 필요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질문입니다. 바로 이제 패밀리 작성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E형티에 대한 질의가 왔어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케이블 트레이를 설치하다 보면 T를 설치를 하고 또 변경되는 사이즈 구간에 레듀샤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이 트레이 세 곳이 사이즈가 각각 다 다르게 주문 제작해서 사용하는 이러한 E형 T를 그 모델링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는데 이 부분 가능하겠죠? 네, 현장에서 저희 이제 실무 모델링 할 때는 E형 T를 사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T와 그다음에 레도샤 이 두 개가 이제 그 자재비도 더 들어갈 뿐더러 인건비도 더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차라리 주문 제작을 하는 게 더 싸기 때문에 저렇게 E형 T가 현장에서 실제로 적용이 되고 있고 또 이제 빔 모델의 정합성을 올리기 위해서는 똑같은 형상을 가진 T가 필요한 거겠죠. 예, 그래서 이제 현재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에 E형 T의 U타입 E형 T와 좌타입 E형 T의 E형 T를 이제 제가 제공해 드렸습니다. 그럼 그 기계 설비 쪽에 그 부장님 덕트나 이런 부분도 저런 E형 T를 쓰는 케이스가 많이 있을까요? 기계 분야에서도 만약에 덕트, 결국 사실 요 이야기는 네. 현장에서 활용하게 되는 패밀리가 이제 필요하다라고 귀결이 될 수 있어요. 네,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런 형태의 객체를 이제 별도로 제작을 해서 활용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 이것도 결국은 T를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네. 그 T를 이제 그 커넥터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형상을 변환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사실 전기 분야, 기계 설비 분야 모두 다 동일한 개념으로 접근하시면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럴 것 같아서 네. 지금 현재 보여드리는 영상은 전기 그 케이블 트레이 E형 T를 보여드리는 거겠지만 네. 다른 공종에서도 얼마든지 활용하실 수 있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데모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그 레빗에서 기본으로 제공되는 일렉트리컬 템플릿 기준으로 이제 모델링을 하게 되면 저런 식으로 이제 그 위치 정보를 맞추고 사이즈를 줄였을 때 자동으로 레드샤가 생성이 돼요. 네, 그러면 이제 현장과 이질감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원래 현장 이제 실제로 케이블 트레이 설치하고 케이블 포설을 할 때도 가는 경로가 바뀌면 개수가 줄어들겠죠. 당연한 현상인 거고요. 이제 저기서 이제 그 제가 제공해드린 E형 T 피팅을 사용을 하셔서 사이즈를 조정하시고 그리고 바로 커넥팅 하시면 큰 문제 없이 뭐 시스템 상으로 전혀 문제 없이
세팅이 가능합니다. 다만 좌타입과 우타입이 있으므로 사용할 때 이제 그것만 지켜서 적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음은 이것도 이제 패밀리 작성, 카테고리는 패밀리 작성과 관련된 부분이긴 한데 저희가 전성관 모델링 부분을 네. 그 컨텐츠를 준비를 했었었죠. 네. 저희 컨텐츠에. 그래서 뭐 3방출, 4방출 뭐 이런 이야기를 드리면서 이제 그 전성관 모델링, 컨닝 모델링을 했을 때 이제 이 4방출, 그러니까 하나의 커넥터가 각각의 이렇게 지금 보여지는 모형처럼 하나의 커넥터로 각각 4곳이 나갈 때는 이제 팔각 박스로 해서 기본적으로 모델링을 해갖고 진행을 해갖고 팔각 박스 타입을 쓰는데 한 면에 2개의 커넥터가 나가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네, 하셨죠, 현장에서는. 네, 많이 네, 있죠.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지리가 한쪽 면에 배관 2개를 커넥팅 해야 되는 경우 사각 박스 패밀리를 만들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어요. 네, 이 부분도 패밀리 당연히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전성관 모델링 할 때도 네, 저희가 그 일렉트리컬 템플릿 파일 기준으로 작성을 하면 저렇게 이제 저게 국내에서는 팔각 박스라고 부르는데 네. 아마 그 오토데스크 그 안에 있는 명칭으로 하면 아울렛 박스라고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아울렛 박스가 이제 뭐 패밀리의 편집 상태로 들어가서 속성을 보면 파이프 커넥터가 면당 1개씩만 붙을 수 있게 세팅이 돼 있어요. 네. 그래야지만이 뭐 T 속성을 가진 피팅이 되거나 아니면 크로스 속성을 가진 피팅이 됐을 때 그 위치에 맞게끔 커넥팅이 돼야 되니까요. 이게 2가지 커넥터가 있으면 어느 쪽으로 붙일지 얘가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아, 그렇죠. 그건 유저의 몫인데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그렇게 돼 있지 않을까 그냥 조심스럽게 그렇게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도 네. 시연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일렉트리컬 템플릿으로 이렇게 16mm 배관을 모델링을 해서 엘보우 그 다음에 이제 T 했을 때 이제 박스가 3방출짜리 박스가 생성이 되고 그리고 크로스를 했을 때 4방출짜리 박스가 생성이 되는데 이제 현장에서는 어떤 뭐 건축물의 구조적인 특징 때문에 한쪽 방향으로 배관이 2개가 나가야 될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이제 사각 박스라는 방출이 여러 개 되는 박스를 사용하는데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커넥터가 1개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임의로 이제 수정을 한 거죠. 그 박스를. 그래서 만든 게 한쪽에 박스 커넥터를 2개를 가진 사각 박스라는 명칭으로 패밀리를 작성을 했고 이제 그 배관을 한번 모델링을 해 보시면 이렇게 한쪽 방향에 2개의 배관이 모델링이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건 뭐 간단한 부분이고요. 패밀리를 한번 이제 제공해드린 패밀리 한번 뜯어보시면 금방 만드실 수 있어요. 그럼 요 사각박스 패밀리는 저희 웨비나 시청해 주시는 네. 분들한테 제공이 되는 네, 이런 맞습니다. 패밀리로 제공이 네. 되는 거죠? 네. 지금 이제 그 커넥터가 붙일 수 있는 곳이 총 8개가 있다. 네. 표시를 해드린 거죠. 네. 네. 그럼 현장에서는 거의 뭐 사각박스를 더 많이 쓸까? 뭐 경우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어떤가요? 이제 더- T도 네. 실제로는 팔각을 안 써요. 현장에서. 사각 써요. 아, 사각을. 네, 사각을 더 많이 쓰고 그리고 이제 그 노출 배관 같은 경우에 특히 한쪽 방향으로 2개 이렇게 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당초에 처음에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무자한테 필요한 것들에 대한 정보나 기술을 알려주는 게 목적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진짜 좋은 질문인 것 같고 뭐 이참에 제가 이제 그냥 제 낮은 실력으로 만들어 보긴 한 건데 더 이제 조금 더 이렇게 패밀리 만드는 회사 이런 곳에서 좀 더 뭐라고 해야 되나요? 퀄리티가 높은 그런 패밀리를 또 만들어 줬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좀 있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관 라우팅 프리퍼런스 세팅 관련해서 이제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제 일반 배관과 달리 이제 위생 배관과 소방 배관의 같은 경우 이제 라우팅 세팅을 배관 사이즈별로 별도로 이제 세팅을 해줘야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배관 같은 경우 이제 그 대표님 뭐 이런 배관의 특성, 어떤 플루이드 특성상 네, 어떤 좀 특징들이 다 세팅하는 특징들이 좀 있다고 하던데 네 있죠. 네, 그 기준으로 그럼 설명을 해주실 건가요? 네, 일단은 이제 저희가
사람이 이제 사는 일반 집의 기준으로 봤을 때 물이 이제 필요하잖아요. 네. 급수, 그리고 이제 그 사용된 물을 배출해내는 오배수, 그리고 이제 뭐 화재가 났을 때 불을 꺼야 되니까 소방배관, 그리고 이제 뭐 공장 같은 경우에 사용되는 일반 배관, 네, 이 네 가지를 뭐 구분을 해서 제가 이제 그 파이핑 라우팅 세팅을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일단 급수배관 같은 경우는 관의 크기에 따라서 관에 받는 수압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관이 커지면 관의 그 아웃사이드 다이아메타가 좀 커져야 돼요. 관 두께가 두꺼워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 파이프 세그먼트를 두 개를 설정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 레인지 파이프가 적용되는 레인지 값을 뭐 설정을 해서 뭐 10mm부터 80mm까지는 KS 규격인 저 규격을 사용하고 100mm 이상 되는 배관들은 저 규격을 적용해서 사용한다. 저게 이제 주 포인트인 거죠. 그러니까 미니멈 사이즈랑 맥시멈 네. 사이즈로 해서 각각의 광경에 따른 스케줄, 그러니까 파이핑 스케줄이 다 다르잖아요. 이 부분은 그 기계 설비 컨텐츠에서도 좀 다루셨던 내용이. 네, 기계 설비 콘텐츠 때 이제 라우팅 프레퍼런스하고 이제 세그먼트 설정하는 네. 것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그때는 이제 하는 방법만 말씀을 드렸다면 이 지금 보시면 라우팅 프레퍼런스에 각 파이프 피팅들이 이제 배관 관경에 따라서 어떤 이제 패밀리들을 이제 선택할 거냐라는 설정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실무에 이제 맞는 이제 배관 설계 모델링을 진행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럼 이 부분도 시연으로 네. 한번 보여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이해하기 쉽게 화장실을 기준으로 이제 화장실에 있는 뭐 세면대라든지 소변기라든지 대변기 이제 물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물이 들어가야 뭐 손을 씻든 뭐 물을 이제 그 볼일 보시고 물을 내리시든 하는 그 배관의 그 기본 모델링을 한번 이제 보여드리는 거고, 일반적으로 이제 첫 시작은 큰 배관에서 시작을 해서 각 용도에 맞는 저희 이제 패밀리 자체가 패밀리를 제작할 때 급수되는 배관의 사이즈들을 파이프 커넥터의 사이즈를 지정을 해 놓거든요. 그래서 그 배관에 맞는 사이즈 선택을 해서 이제 모델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일반적으로 급수 배관은 그 화장실의 천장 실링 속에 들어있죠. 네. 그래서 레벨을 뭐 3000 정도로 해서 모델링을 이제 해본 거고요. 지금 이제 보시면 특별한 뭐 어떤 그런 건 없지만 그래도 그 급수 배관에 대한 특징을 이제 잘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관 사이즈별로 네, 그래서 세그먼트를 세그먼트가 별도로 별도로 적용됐다. 적용되는 네, 부분에 네. 대한 설명이었던 거고요. 네. 오배수 배관 같은 경우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일단 오배수 배관은 이제 그 부식이 돼서 이렇게 망가지면 안 되잖아요. 소변이라든지 대변 이 자체가 약간 화학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거든요. 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PVC 배관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세그먼트 자체도 PVC를 선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접합 방식에 따라서 패밀리가 흔히 이제 두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DRF 타입과 DTS 타입이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DRF 타입을 많이 사용을 하는 편이고, DRF는 피팅에 파이프를 꽂고 그 다음에 살짝 돌려주면 쪼여져 가지고 이탈이 안 되는 그런 타입인 거고요. DTS 타입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제 삽입하려고 하는 배관에 본드칠을 해서 삽입하면 이제 고정이 되는 그런 형식인 거죠. 여기 이제 오배수 배관의 주 포인트는 PVC인 거죠. 그리고 DRF를 자기 현장에서 이제 공사 시방서에 DRF인지 DTS인지를 명확하게 확인하시고 패밀리를 적용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이 DRF인지 DTS인지 프로젝트를 이제 시작하게 되면은 뭐 거기에 대한 플로이드라던가 아니면 또 그 재질별로 해서 파이핑 스페시피케이션이 이렇게 정리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기준으로 해서 반영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 DRF 만약에 타입을 PVC인데 DRF 타입을 써야 된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맞는 패밀리를 로드해서 여기 각각 그 라우팅에 대한 세팅을 해야 되는 거고, DTS면 DTS 타입에 맞는 패밀리를 만들어서 이제 그거를 여기에 로드해서 써야 된다. 이 관점인 거죠.
네, 만약에 저라면 현장에서 저 두 가지를 혼용할 리는 없겠지만 네. 혼용을 한다라고 친다면 저라면 이제 시스템 패밀리, 배관 시스템 패밀리 두 개를 만들어서 하나는 뭐 DRF 타입, 하나는 그렇죠. DTS 타입으로 해서 각 배관별로 연결되는 피팅 객체들을 이제 패밀리로 지정하도록 네. 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런 게 이제 실무에서 네. 활용하실 수 있는 팁이 될 텐데요. 이 부분도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제 그 세면대와 이제 뭐 세팅되어 있는 거 한 번 더 이제 확인차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DRF가 적용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그 세면대와 그 다음에 그 배수 드레인 청소했을 때 나오는 물과 그 다음에 소변기와 대변기에서 나오는 물이 이제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배관 100mm 배관을 두 가지를 설정을 해서 흔히 이제 그 변기에 연결되는 거는 드레인, 그 다음에 저기 세면대나 배수 드레인에 연결되는 거는 S라고 해가지고 D와 S로 사용해서 하는데, 그거 이제 뭐 파이프 유형으로 설정을 해주면 되는 거니까 같은 종류의 PVC 배관과 피팅을 사용한다. 이거는 똑같기 때문에 일단은 별도의 구분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그 급수 배관과 마찬가지로 그 패밀리마다 파이프 커넥터의 사이즈가 있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물이 이게 약간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배관 자체가 자연적으로 흘러가야 되잖아요. 압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피팅도 그 흘러가는 방향에 맞춰서 세팅을 해줘야 되고, 실제로 이제 모델링 할 때는 구배를 살짝 줘요. 그래서 그 구배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물이 흘러나가야 되기 때문에 패밀리 이 지금 적용하고 뒤집는 것에 대한 것도 이제 한 번씩 제가 보실 수 있게 일부러 저렇게 배관을 뒤집혀서 형성이 되게끔 모델링을 해서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 와이어 스트레이너가 그러면 이렇게 제대로 이제 네, 그 흐름에 따라서 네, 그렇죠. 갈 수 있도록. 왼쪽에서 시작해서 오른쪽으로 끝내느냐, 오른쪽에서 시작해서 왼쪽으로 끝내느냐가 물의 흐름을 이 시스템에서는 인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렇게 뒤집어서 일단 먼저 한번 해본 거고. 그리고 지금 이제 소변기와 대변기가 저렇게 나란히 마주보고 있을 경우에는 연결할 때 반드시 일직선으로 내려오면 겹쳐가지고 이제 모델링이 안 되잖아요. 그랬을 때 실제 현장에서도 45도로 저런 식으로 틀어서 메인 그 드레인의 메인 배관과 각각의 그 배관을 연결하는 그 방법에 대한 걸 설명을 드린 거고,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일부러 연출한 부분이 뭐냐면, 피팅이 뒤집어졌을 때는 간섭이 안 나는데 처음에 그릴 때 지금 반대 방향으로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오류 나는 거를 한번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한번 이제 보세요. 이제 저걸 뒤집었을 때 간격이 안 돼가지고 저게 지금 안 뒤집어진다라고 지금 나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격을 시켜서 뒤집고 그다음에 이제 간격을 다시 좁히는 그런 형식으로 모델링을 하시면 오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네. 이것도 하나의 팁 아닌 팁인 거죠. 네. 이렇게 이제 모델링을 이렇게 45도 배관과 연결을 하면 이제 끝난 거죠. 이렇게 5배수 배관 간단하게 샘플링이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5배수 배관까지도 되게 뚝딱 된 것 네, 같습니다. 정말 뚝딱뚝딱 네, 만드시네요. 뚝딱뚝딱 됐네요. 네. 그리고 이제 일반 배관 같은 경우는 또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네, 이제 일반 배관이라고 이제 그 제가 명칭을 했는데 현장별로 이제 부르는 게 좀 달라요. 어떤 데는 공정 배관이라고도 하고 특정한 목적을 가진 이제 액체를 지정을 해서 그것들을 이제 일반 배관으로 저는 통칭을 했는데 프로세스 배관이라고 네, 그렇죠. 생각하면 프로세스 되겠네요. 배관이라고도 하고 한글로 하면 공정 배관 아닌가요? 맞습니다.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어쨌든 큰 사이즈의 배관을 사용을 하다 보니까 엘보우가 달라져요. 사이즈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그 150mm까지는 숏 엘보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200mm 이상부터는 롱 엘보가 엘보. 적용이 되도록 저렇게 이제 그 피팅을 레인지 값을 정해서 적용하게끔 저렇게 세팅을 하는 거죠.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저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혹시나 이제 그 액체 저게 뭐 운반되는 액체에 따라서 파이프 세그먼트가 다른 경우 그렇죠. 그것만 유의해서 이제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여기서는 아까 그 급수 배관에서 그 네. 파이핑 스케줄에 따라서, 그러니까 플루이드에 따라서 그 스케줄도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혼합해서 이렇게 다 쓰는 건데, 여기서의 키는 그거 같아요. 그 라우팅 프리퍼런스 세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세그먼트를 추가하는 것들을 알아야 되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미니멈 사이즈랑 맥시멈 사이즈에 대한 구분을 통해서 배관 그 스페시피케이션에 맞춰서 요 일반 세팅을 해줘야지만 오토 라우팅이 자동으로 되는 거지. 그렇게 안 해줬을 때는 뭐 에러가 난다거나 제대로 모델링이 안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설정이 안 돼 있으면 사실 배관 엘보도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템플릿도 시스템 패밀리라던가 템플릿이거나 이걸 안 쓰게 되면은 아예 모델링 자체가 엘보 그렇죠. 자체가 안 들어가고 계속 에러가 뜰 거예요. 그러면 제일 먼저 체크하셔야 될 게 이 세팅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뭐 어느 시스템이나 뭐 그 배관 쪽에 있는 뭐 하이엔드 제품들도 기본적으로 어드민들이 요 작업부터 시작해 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스펙 카타 설정해 갖고 작업자들이 정확한 스펙에 기반으로 해서 모델링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가 좀 더 이렇게 딥하게 말씀드리는 거는 그만큼 모델링의 기본이 되고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나 실무에서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세팅되어 있는 그 표를 한번 이제 참고하시라고 이제 알려드리는 거고, 여기서 중요한 건 롱 엘보가 적용이 되는지 숏 엘보가 적용이 되는지만 확인하는 게 이제 중요한 키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지금 보시면 150mm로 모델링 한 경우와 그리고 200mm로 모델링을 했을 때 사이즈를 변경하겠죠. 200mm로 했을 때 모델링 됐을 때 엘보가 롱이 진짜 적용이 되는지 확인만 한번 확인 차원에서 이제 샘플 모델링을 해본 거죠. 롱으로 네. 적용이 되네요. 네. 그리고 이제 소방배관 부분이 있는데 소방배관의 특징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이제 소방배관 같은 경우에는 소방배관은 법적인 기준이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압력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스프링클러 최말단에 있는 스프링클러에서 살수되는 살수 압력이 0.2 메가파스칼 이상이라는 뭐 그런 법적인 기준이 있기 때문에 배관 자체가 이제 일반적인 배관들과는 접합 방식이 좀 다르죠. 그래서 일단 이제 기본적으로 그 가지 배관에 사용되는 좀 50mm 이하의 작은 배관들은 나사 스레드 타입의 접합 방식을 이제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주관들 이제 뭐 65mm 이상 되는 배관들은 이제 그루브 타입의 접합 방식을 사용한다. 이게 이제 이 소방 배관의 키 포인트이죠. 그래서 그 적용돼야 되는 그 레인지 값을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그 적용해야 될 패밀리를 두 가지를 꼭 넣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 차이점, 이게 가장 키 포인트이죠. 네, 그럼 이 부분도 시연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세팅되어 있는 표를 이제 한 번 더 상기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루브 타입과 스프링쿨러가 저 미리 이렇게 모델링이 되어 있는데 원래 저렇게 먼저 작업을 해놓고 네, 하나요? 이게 소방배관은? 배관을 그리고 네. 작성하고 그 다음에 스프링쿨러를 붙이는 건 좀 잘 안 붙어요. 오류가 많이 나고, 그리고 스프링쿨러는 실링에 붙어 있다던가 아니면 그 천장에서 300mm 이내에 설치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쿨러의 설치 높이를 미리 정해놓고 위치를 선정한 다음에 배관을 모델링하는 게 유리해요. 실무자 입장에서 훨씬 더 그게 더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헤드를 먼저 배치를 해놓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스프링클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압력이 나와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헤드의 개수가 늘어날수록 관의 사이즈는 커져야 되고 일정한 압력이 유지되기 위해서. 그래서 일단은 그 가지관 한 줄에 훨씬 더 많은 그 스프링클러의 헤드가 붙을 텐데, 일단은 이제 샘플링을 위해서 제가 4개만 한 거고요. 네. 훨씬 뭐 한 10개 정도? 10개? 이 정도씩 붙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렇게 레드샤와 그 다음에 그 배관이 커지면서 저렇게 되는 부분들에 대한, 지금 제가 스프링클러 한 저거를 선택을 했잖아요. 네. 저 탭으로 잡아서 한 그룹을, 체인 돼 있는 그룹을 선택하는 방법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잘 아시는 분들이 많이 선택하는 거고, 방금 제가 드래그해서 긁었을 때 헤드가 선택이 안 됐잖아요. 네. 그랬을 때 헤드 선택하는 거를 꼭 확인해서 헤드까지 같이 움직여야 되는 부분 때문에 이렇게 이제 그런 부분이 중요하니까 그거 한번 꼭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주관의 끝은
캡이 아니라 워터 햄머가 저렇게 이제 붙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간단하게 이제 소방 스프링클러 배관의 샘플 모델링을 한번 해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급수, 그다음에 오배수, 그다음에 일반 배관, 그다음에 소방 배관 이 네 가지에 대해서 각각의 특징들을 이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아마 요 세팅만 잘하셔도 실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네. 정말 반은 제대로 했다라고 보지 않을까요? 자동으로 오토라우팅이 되고 하는 네. 부분이니까. 네,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제 객체 호스트 레벨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하 주차장과 연결된 전기실 트레이 모델링 시 주차장과 전기실의 바닥 단차로 인해서 레벨이 이제 다르다는 거죠. 다를 경우 모델링을 해보면 주차장 트레이 기준 레벨이 전기실 레벨 기준으로 높이가 같게 나온다는 거죠. 근데 단차가 있으니까 다르게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네. 해주셨네요. 이것도 이제 그 뭐 꼭 이 전기 설비에 국한되는 내용은 아니고요. 이제 저 기계실에서 나오는 배관이나 덕트 뭐 이런 것들도 해당되는 부분인데, 이게 처음에 이제 저희가 저기 보시면 태깅 작업을 이제 저희가 해야 되는데, 도면화 시킬 때 태깅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태그를 찍었을 때 전기실 도면은 전기실 그 높이만큼의 레벨이 나와야 되고, 주차장에서 태그를 찍었을 때는 주차장 높이만큼의 레벨이 나와야 되는데, 작성될 때 어느 쪽에서 작성했냐 아니면 어느 쪽에서 시작했냐에 따라서 구속되는 레벨이 다르거든요. 그럴 때 이제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제 그 객체를 서로 분리를 시켜가지고, 객체 자체가 이쪽 객체는 지하주차장에 있고 이쪽 객체는 전기실에 있다. 이 분리하는 작업이 저희가 이제 그 모디파이 기능에 보시면 태그 먼저 이제 레벨 한번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실에서 찍어도 저 레벨로 나오고 주차장에서 찍어도 똑같은 레벨로 나와요. 3600이랑 3400. 3400으로 나오네요. 네, 근데 이제 저거를 도면을 저희가 세팅을 하다 보면 전기실 확대 평면도, 지하주차장 확대 평면도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레벨이 다르게 찍혀야 돼요. 네. 그래서 모디파이에 있는 저 스플릿. 객체 분리, 저 기능, 스플릿 기능을 사용해서 객체 분리를 시켜주고 구속되어 있는 레벨 기준을 바꿔주는 거죠. 지하주차장은 지하주차장의 레퍼런스 레벨로 적용을 시켜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까 제가 찍어놨던 태그에 레벨이 바뀌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바뀌었네요. 네.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걸 자른다고 해서 물량의 변화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저렇게 작업하시는 게 아마 도면화 시키는데 유리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저걸 진짜 놓치게 되면은 잘못된 그렇죠. 엘리베이션이 표기가 되는 거네요. 네, 단차가 그럴 수 있는 있죠. 구간에. 일반적으로 저런 부분은 건축에선 또 저럴 일이 많이 있을까요? 글쎄요, 모델링을 하는 방식에 따라 다르겠지만, 네. 건축은 보통 이제 층 베이스가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레벨이 조금 다운되는 것 같은 경우는 FL-를 마이너스 사용을 하겠죠. 많이,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저희 다음 부분은 저희 이제 실무에서 이제 하시는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레빗에서도 충분히 되는데 이게 단순 반복적으로 아니면 조금은 좀 번거롭거나 이런 부분들을 다이나모로 쉽게 좀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취지에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곽 부장님께서 여러 개를 좀 만드시긴 하셨는데, 그 중에서 이제 실무자가 봤을 때, 이게 딱 넘버 1, 넘버 2, 넘버 3 이렇게 갖고 나온 항목들이 있는데, 바로 이 탑 1이 제일 필요한 기능이다라고 하시는 게 바로 이 파이프 컨듀이트 BOP 레벨 변환이에요. 어떤 부분 때문에 이 필요성을 말씀하신 부분일까요? 네, 일단은 이제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고 모델링이 많이 된 상태, 그러니까 즉 중반 지나서 후반 정도가 됐을 때, 네. 이제 모델링이 어느 정도 돼 있는데 뭐 어떤 이유 때문에 갑자기 공정 간 협의를 해서 특정한 공정의 레벨을 변화시켜야 되는 경우가 생겨요. 기준 레벨을 바뀌어야 되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네. 그럴 때 그 객체를 선택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내가 딱 바꾸고자 하는 그 배관을 선택해서 다른 레벨로 변경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제가 아직도
현업을 지금은 계속 하고 있는데 저게 제일 어려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부장님한테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게 BOP가 이제 지금 2020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BOP 값을 사용해서 타겟팅을 해서 바꾸고 싶은 BOP로 한 번에 바꿀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선택을 여러 가지 엄청나게 좀 이제 그것만 또 골라서 선택하는 것도 일이니까 그냥 막 랜덤 선택을 해놓고 배관만 바꾸게 해줬으면 좋겠다가 이제 두 번째 요구 사항이었죠. 그래서 이제 그 어려웠던 부분은 이제 특히 어려운 부분은 소방 배관이 제일 어려워요. 소방 배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그 샘플 모델링에서 보셨던 것처럼 주관과 가지관의 레벨이 달라요. 그리고 헤드 설치하는 위치가 그 천장에 바싹 붙어 있잖아요. 네. 헤드가 뭐 천장에서 마이너스 300 이내에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가지관 높이도 보호 바로 하단에 위치를 해요. 그래서 구조적인 특성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가지관끼리 레벨이 다른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가지관이 한 개의 레벨이면 그 한 레벨만 이렇게 쭉 뭐 단면을 끊어서 이렇게 쭉 굵어서 내리면 되는데 이렇게 단면을 보면 엄청나게 많은 레벨이 존재하니까 이거를 골라서 내리기는 게 쉽지가 않은 거죠. 선택 자체가 어려운 거네요. 그거 엄청 어려워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요청을 드렸었던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요청을 받아서 네. 구현한 방법은 객체를 선택할 때 좀 어려움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배관이 많아지면 특정 객체를 고르는 게 좀 어렵고, 그리고 이제 BOP를 수정한다고 했을 때 지금 현재 특정 레벨에 있는 배관의 BOP를 바꾸고 싶다라고 이제 타겟을 잡으면 객체들을 다 선택해가면서 그 객체의 BOP를 확인한 다음에 요거 바꿔야 되는 거구나 하고 맞아요. 내려야 돼요. 맞아요. 이제 그런 반복적인 작업들은 사실 자동화를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예. 그걸 보여주시. 네, 한번 보시죠. 네. 기본적으로는 이제 다이나모 플레이어에 제가 다 올려놨는데 여기에 이제 객체를 선택합니다. 네. 그냥 내가 바꾸고 싶은 배관이 선택될 정도로 그냥 이렇게 넓게 선택하시면 돼요. 네, 넓게 선택을 하신 다음에 그 선택된 객체 중에서 특정 BOP를 가지고 있는 배관을 특정 값으로 바꿔라라는 명령입니다. 이제 실행을 시키면 이제 자동으로 배관을 찾아서 특정 레벨을 가지고 있는 배관만 이제 BOP를 수정해 주는 거죠. 그럼 2760 레벨만 2700으로 바꿔주는 거네요. 네, 딱 그것만 잡아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면 지금 여기에 이제 유틸리티 시스템들이 좀 서로 다르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중수였을 거예요. 중수 값만 바꾸고 싶다. 라고 한다면 사실 지금은 저희가 이제 3D의 어노테이션을 뽑아놨으니까 저걸 볼 수 있지. 모델링을 할 때는 사실 비슷해 보일 수도 있거든요. 하나하나 찍어봐야 될 수도 있고. 셀렉터에서 프로퍼티 값을 봐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파라미터를 골라서 그 파라미터만 바꾸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팅되고 런을 누르면 나머지 남아있고 중수만 이제 레벨 바뀌었죠. 네, 2760으로.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자동화를 한번 구현을 해봤어요. 어떠신가요? 이렇게 구현해 주신 내용이? 이제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엄청 많이 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저희가 다이나모 플레이어로 이 웨비나를 하기 위해서 구현한 모델이다 보니까 이게 지금 되게 심플해 보이지만 그렇죠. 실질적으로 현업에서 작업을 하실 때는 이 배관이 정말 거미줄처럼 되게 복잡하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 작업이 정말 쉬운 작업은 아닐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두 번째 이제 실무자가 픽한 다이나모 코드는 파이핑 태그 자동 생성 부분입니다. 도면 작성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태그를 해서 태깅을 하는데 그 부분 관련된 내용인 것 같아요. 네, 이제 뭐 파이프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MEP 전반적으로 태그 이제 도면화 시켜서 현장에 그 모델, 그러니까 BIM 데이터가 완성이 되고 그걸 이제 현장에서 작업을 하려면 2D 도면화 시켜서 이제 현장으로 출도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때 이제 객체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들을 태깅을 하는 거잖아요. 네네. 이 업무가 직원들이 가장 싫어하는 업무예요. 왜냐하면 시간도 제일 많이 걸리지 예, 않나요? 그리고 또 개인차로 미관을 어떤 친구는 중요시 생각하고 어떤 친구는 미관 고려하지 않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태그가 가장 어렵고 그래서 어떤 친구는 올 태그를 눌러서 가져왔어요. 네. 올 태그 눌러서
가지고 온 거를 이쁘게 다시 정렬해봐 그랬더니 3일을 걸리면서 하더라고요. 이게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려요. 올태그 기능 자체가 유저가 원하는 위치에 태깅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랜덤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이제 저희 보이시는 영상처럼 어떤 특정한 위치에 이쁘게 이렇게 태깅을 하는 것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 손이 진짜 많이 가네요. 예, 이 배관을 선택한 이유는 배관 같은 경우에는 뭐 진짜 다발로 이렇게 뭉쳐 다니거든요. 네. 가대 타고 막 뭉쳐 다녀요. 막 10가닥, 11가닥씩. 그런 거 태그 찍을 때 진짜 그 배관이 지금 이 배관은 좀 큰 거예요. 유틸리티 배관 같은 경우는 25mm짜리, 15mm짜리도 있어요. 그거 찍으려고 그러면 선택도 안 되고 잘.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부장님께 말씀드리는 게 내가 선택한 배관을 1개든 300개든 태깅이 한 번에 됐으면 좋겠다. 그것도 이쁘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요청을 드렸었습니다. 조건은 네. 이쁘게요. 예, 실제로 요거를 자동화가 아니라 모델링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몇 가지 좀 모델링을 할 때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그 네. 리더라고 하죠. 그 네, 리더를 리더. 보기 좋게 만드는 부분. 그리고 이제 몇 개의 배관이 있을 경우에 그 각 배관 어노테이션 사이의 간격을 아주 균일하게 맞추는 맞아요. 부분. 사실 이게 사실 성격 차이일 수도 있지만 0.1mm까지도 맞지 않으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죠? 예, 네. 저도 약간 저도 그런 타입의 그래서. 사람인데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마련을 해봤고 제가 구현한 것들을 이제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마찬가지로 다이나모가 이제 다이나모 플레이어에 저장이 되어 있고 그 태그 이제를 눌러 보면 이제 먼저 객체를 선택하는 것, 수직 배관이든 수평 배관이든 한 이제 그룹을 선택만 하시면 되고요. 이제 태그를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값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객체로부터 태그 간의 거리, 그 다음에 태그와 각 태그 간의 이격, 간격 값을 정할 수 있어요. 그 말은 딱 정확한 위치에다가 이제 태그를 그렇죠. 배치할 수 있다. 저게 그렇게 제일 보시면 좋아하실 될 것 같아요. 같아요. 네, 정확한 동일한 맞습니다. 동일한 간격. 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다고 예, 말씀하셨던 것 맞습니다. 같은데요. 요거를 만들 때 저희가 그 어노테이션 태그를 조금 수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배관 태그를 기본 패밀리에서 불러와 보면은 그 태그가 이 패밀리 중심에 위치를 합니다. 중심에 중심. 중앙 정렬로 이제 네. 되어 있죠. 근데 이게 이제 제가 구현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했을 경우에 이 리더를 아주 정확하게 균일하게 뽑아내기가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수정을 했는데 수정한 방법은 이제 왼쪽 정렬이죠. 중심 기준으로 중앙 왼쪽 정렬로 태그를 만들어 놨어요. 사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저희가 같이 배포드리는 태그 파일을 보면 무슨 말인지 바로 아실 겁니다. 근데 저희가 CAD에서도 저 태깅 작업할 때, 저 지시선 작업할 때는 중앙으로 하게 되면 얘가 다 맞지가 않아서 그렇죠. 네, CAD에서도 그렇게 네. 작업을 하기 때문에 네, 네, 바로 이해하실 것 거예요. 같아요. 네. 예.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주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뷰 필터 자동 생성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레빗에서도 뷰 필터를 생성을 할 수는 있잖아요. 필터 생성하고 그다음에 가시성 조절해서 세팅 뭐 하고 하면 되는데 어떤 부분이 좀 약간 좀 번거롭거나 좀 그러셨나요? 일단 이제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면 어떤 필터를 고려한 모델링을 하지는 않거든요. 그냥 이제 그 도면을 기반으로 전환 설계를 할 경우가 많고 빨리 생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객체를 빨리빨리 생산을 하는 와중에 이제 객체가 쌓이면 아마도 이제 필터를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겠죠. 그때 와서 이제 필터를 막 만들려고 하면 어렵죠. 그래서 필터에 각 객체마다 특정한 정보를 기입해가지고 필터가 자동 생성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필터를 만드는 것 자체도 어렵고, 그 다음에 새로운 뷰를 생성해서 그 필터를 항목에다가 것도. 추가시키고, 그 다음에 색상을 비주얼적인 측면에서 색상을 선택하고, 뭐 이런 그 과정들이 뷰 템플릿이라는 기능을 사용하면 좋지만, 그거는 이미 돼 있는 것들에 대한 필터나 이런 것들 가지고 그냥 적용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부장님께 요청드린 거는
제한이 없는 거죠. 어떤 그 정보를 새로 기입하더라도 한번 런을 시키면 필터가 생기는 거니까 이렇게 필터 생성이 첫 번째 주 목적이었고요. 자동으로 생성되는 게. 그러니까 지금 저기 영상에서도 보면 무한 반복 작업을 하고 있죠. 네, 무한 반복이죠. 그 두 번째는 이제 색상도 일단 랜덤으로라도 가시성이 뭐 이 필터가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확인을 해야 되니까 우선 색상도 적용이 일단은 되는지를 봐야 먹었으면 되니까. 좋겠다. 음. 네, 그렇게 요청을 드렸었죠. 요거는 이제 필터를 뷰에 세팅하는 것은 이제 레빗 입장에서 보면 두 가지 큰 단계가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그 필터 그 자체를 만들어야 되고, 네. 그 필터를 만들 때는 예를 들면 이제 그 모델 카테고리, 특정 카테고리를 선택하고 그 카테고리 안에 어떤 파라미터가 있으면 그것이 무엇일 경우에 이 필터를 동작시키라 라는 작업을 모두 한 다음에 그것을 이제 뷰에다가 필터를 적용을 시켜야 되죠. 네. 그 적용을 시키는 걸로 끝이 아니라 그 적용된 필터가 어떠한 가시성을 보여줄 것인가를 세팅을 해줘야 돼요. 뭐 사실 한두 개 만드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배관은 이제 유틸리티 종류가 많고, 그렇죠. 그리고 내가 만들고자 하는 이제 그 필터가 한 대여섯 개가 넘어가기 시작하면 굉장히 헷갈리기 그래서 시작합니다. 헷갈리죠. 예. 맞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자동화하는 이제 다이너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영상을 보시면 거의 뭐 5초 만에 끝날 텐데, 네. 이제 기본적으로는 지금은 이제 그 컬러를 랜덤으로 설정을 하게 했습니다. 지금 구현상에서는 가장 빠른 방법이죠. 네. 랜덤이라는 것은. 하지만 사실 다이나모에서는 사실 구현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레전드 룩업 테이블처럼 특정 파라미터에 특정 이제 컬러를 넣었으면 좋겠다. 라는 엑셀 시트만 있으면 그 시트를 베이스로 해서 컬러를 먹여줄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도 가능하다. 그 엑셀에 있는 데이터를 불러 들어오기만 네, 하면 되니까요.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구현할 수 있고, 동작되는 걸 한번 보시면 입력되는 그 값이라던가 이런 것도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냥 객체에 들어있는 파라미터, 뭐 유틸리티에 있는 예. 그걸 가지고 네, 해요. 여기에 현재 유틸리티라는 쉐어드 파라미터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값을 베이스로 이제 필터를 먹여주는 이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다이나모 플레이어 여전히 동작을 해놨고 거기에서 이제 뷰 필터 생성 가시면 파라미터 네임만 설정하시면 됩니다. 현재는 유틸리티였죠. 근데 그게 아니라 뭐 시스템 타입, 네. 코멘트, 다른 이야기들 뭐 이런 것도 다 이제 세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냥 클릭하자마자 컬러가 싹 입혀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은 3D 뷰에서 저 런 했을 때 적용이 된 건데 저희 이 레빗은 뷰마다 저런 필터를 적용을 해줘야 되잖아요. 뷰 기반이잖아요. 네. 그러면 다른 뭐 평면이나 엘리베이션 뷰에 가더라도 저 부분을 그냥 그 런만 네. 하면은 적용이 되겠네요. 네, 이 다이나모의 동작은 지금 보고 있는 액티브 뷰라는 개념을 쓰는데 액티브 뷰에 있는 그 뷰 값들을 수정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3D였지만 뭐 평면 혹은 인면 같은 데 가서 실행을 누르면 또 필터가 입혀지게 되는 거죠. 굉장히 네, 편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게 필터라는 게 작업자마다 어떤 특정한 그 속성 정보를 가지고 만드는 게 필터거든요. 그러면 진짜 프로젝트 진행하면 필터가 막 한 50개, 100개 이렇게 돼요. 파일 한 개에. 근데 만약에 저렇게 자동으로 필터가 형성이 된다고 그러면 굳이 막 이렇게 다양화가 안 되는 거죠. 그 아까 말씀드린 그거예요. 필터를 누군가 만들어 놨는데 이게 자기가 안 만든 거니까 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안 쓰고 자기 거 새로운 거 또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저렇게 한 번에 동작시켜가지고 필터층이 쭈루룩 다 생겨 있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그런 확률이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나중에 이제 그 만들어 주신다고 하셨는데 네. 그 이제 제가 그 만들어 주셔야겠네요. 문제가 생겼네요. 유틸리티별로 색상 코드와 그 다음에 그 어떤 매개 변수 값으로 이렇게 적용을 할 건지 한번 제가 그 현장에서 사용하는 것들을 디폴트한 그 정보를 한번 드려볼게요. 그러면 이제 그 색상 코드 한번 해주시면 한번 이제 테스트하면서 실제로 이제 현장에서 적용을 해보다 보면 또 이제 니즈가 계속 발생이 될 거잖아요. 지금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탑3를 저희 이제 회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다 적용을 계속 하면서 할 거예요. 그리고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요청을 드릴 거고 부장님을 괴롭힐 거예요, 제가.
네,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네. 우선 저희가 여러 이제 그 리퀘어먼트들 다이나모로 이런 게 구현됐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탑 3만 추려서 준비를 했는데 이거 말고 부장님 만드신 코드가 몇 개 더 있지 않나요? 사실 조금 만들고 있고 네. 또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유용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이제 개념 그 파일들이 자료들이 있는데요. 지금 이제 준비 중이고 또 만들어지면 또 이제 공유를 해드리는 뭐 장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공유해드리는 장을 지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고 또한 이런 부분이 필요한데라고 느끼신다면 이제 그거를 어디에다 올려야지 저희가 볼 거잖아요. 그래서 그 커뮤니케이션 장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디일까요? 일단은 저희는 지금 국내에서는 이제 두 군데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장이 있는데요. 이제 네이버 카페에 이제 코리아 다이나모 유저 그룹이라는 카페가 있고 이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이 이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사실 어려워하는 부분은 다이나모를 어떻게 구현하지? 라는 부분은 아니에요. 구글이 답을 다 해주거든요. 또 워낙 또 잘하시잖아요. 구글에서 다 찾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아이디어입니다. 그러니까 현업에서 어떠한 자동화 기능이 필요하고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 아이디어를 저도 고민을 하면서 구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웨비나에 참여하시는 분들께서 이 오픈 채팅방이랑 다이나모 유저 그룹에 가입을 하셔서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가 혹시 가능하냐라는 질문을 주시면 그 내용들을 확인을 해서 또 저도 있지만 여기에 이제 능력이 많으신 이제 능력자분들이 굉장히 뭐 많거든요. 소주 장군님을 비롯해서 네, 진짜 그럼요. 많으시더라고요. 예, 그런 분들께서 또 이제 또 답변을 해주시면 또 그것들을 실무에 적용할 수도 있고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웨비나를 참여하시는 분들께서 또 여기에 들어오셔서 많은 아이디어를 주시면 이제 또 이런 커뮤니티 활성화도 도움이 되고 또 MVP 분야 빔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같은 경우는 유저 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 건축이나 아니면 뭐 토목 쪽, 토목에서 이제 구조 해갖고 레빗을 이용한 그런 쪽의 질이라던가 그 커뮤니케이션이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MEP도 어떻게 보면은 다이나모로 구현할 수 있는 아이템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실무자분들께서 저희 여기에 질문하거나 아니면 요청하시는데 돈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좀 궁금한 게 있거나 이게 만들어지면은 굉장히 우리 업무에 나 칼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아이템들 원하시는 게 있으시면은 이 오픈 채팅방이나 아니면은 요 카페 그 네이버 카페 잘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주시고요. 저도 이거 좋을 것 같은데 라고 꽂히면 답이 나올 때까지 달려들어서 물어뜯기 때문에 많이 이제 질문 주시고 제안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곽태부님, 저 질문 하나 있는데요. 네. 네, 저 좋습니다. 그 네이버 카페가 대부분 이제 카페의 특성상 등업이라는 그 절차가 있는데 네. 등업 이런 거 상관없이 질문을 바로바로 할 수 있는 그런 건가요? 아니면은 뭔가 필요한가요? 사실 저도 여기 회원이에요. 아, 네. 예, 이제 관리자가 아니라서. 네. 예, 그래서 아마 뭐 그런 절차들이 있었던 아. 것 같기는 합니다. 가입을 할 때 뭐 그런 뭐 가입 인사랑 뭐 경로 뭐 이것만 하면은 그 다음에 질문은 바로 바로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었던 네. 것 같아요. 다른 어떤 채팅방 뭐 씨앗 등급 뭐 하면은 질문을 할 수 있고 또 질문을 볼 수 있고 이런 등급이 진짜 있잖아요. 네. 근데 바로 보고 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러니까 만약에 저라면 그런 번거로운 절차들이 있다 그러면 솔직히 좀 꺼려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예, 네. 뭐 그렇다면 네. 이제 오픈 채팅방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 Q&A 시간인데요. 질문이 몇 개 좀 올라왔는데 이 부분은 질이라기보다는 약간 좀 다음 컨텐츠에 대한 기대 같아요. 그러니까 레빗 API 그를 이용해서 MEP 디벨로퍼를 위한 좀 세션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고 감사하겠다 이러시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저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레빗 API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거는 굉장히 무궁무진해요. 사실 레빗의 기본 기능들까지도 이렇게 제어를 한다거나 패밀리 편집을 못하게 한다거나 뭐 이런 기능들까지도 구현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워크플로우나 이런 것들이 정의가 되어 있다면 API로 구현을 하면 충분히 이제 네. 가능하거든요. 네. 그런 세션이 준비될 수 있을지, 사실 저도 개발자가 아니다 보니 제가 세션을 준비할 수 없어서 이런 것들이 만약에 준비될 수 있다면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컨텐츠는 일반 엔드 유저분들이 보셔도 좋기는 하겠지만 또 타겟 자체가 이제 디벨로퍼에 좀 네. 포커스 되다 보고 또 어려워하실 수도 있다 보니까, 그리고 또 그런 또 그런 컨텐츠에 발표 가능한 분들이 많지가 않다 보니까 좀 바로 뭐 저희가 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 내용은 아닐 수 있긴 한데요. 뭐 니즈가 이렇게 있다면은 저희도 한번 기획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참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질문 하나가요. 현재 실제적으로 어느 분야에서 활발히 이런 MEP 쪽이나 이런 부분이 적용되고 있는지, 그러니까 뭐 MEP 분야긴 하겠지만 뭐 MEP 안에서도 뭐 기계 설비, 뭐 소방, 뭐 여러 설비들이 있잖아요. 이 중에서 특히 어떤 분야에서 활발히 적용되고 있고, 또한 향후 기술적 발전 방향은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시는데 참 어려운 질문, 너무 포괄적이고 예. 광범위하긴 한데, 지금 MEP 쪽 실무를 계속 하시는 대표님 입장에서 저희가 그때 컨텐츠 할 때도 보면은 예전에는 케이블 트레이 뭐 아니면 뭐 덕트 이런 부분만 했다면 지금은 LOD 수준도 그렇고 발주처의 어떤 리퀘어먼트 때문에 컨듀잇 모델링까지도 진행을 하고 행거 모델링도 진행을 하고 하지 않나요? 네, 지금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건축이나 구조 모델링 하는 거와 거의 동등하게 모델링을 진행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은. 현재는 예전에는 뭐 MEP 자체가 이제 일단 빔 프로젝트 자체가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많이 꺼려 했었던 게 있었는데 지금은 다 적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꼭 특정한 분야를, 그게 BIM 자체가 전체적인 콜라보레이션인 거잖아요. 모든 공정이 다 그렇죠. 있어야지만이 진정한 효과를 발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를 빼고 하면 안 돼요. 다 해야 돼요. 그렇죠. 네. 그게 안 되면 간섭 체크가 결국은 네. 네. 제대로 안 되는 예,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제일 느꼈던 게 그거 같아요. 처음 모델링 했었을 때 모델링은 다 하는데 행거 모델링을 하지 않은 거죠. 너무 매너가 많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근데 현장에 나가보면은 거기에서 이제 이슈가 또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행거 모델링도 플랜트 쪽도 다 하고 하는 것처럼 아마 점점 더 확대되면 확대되지 축소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 대표님 어떻게 보면 첫 웨비나신데 네, 소감이 어떠셨나요? 일단 뭐 이 웨비나, 그러니까 제가 컨텐츠 촬영을 10편을 이제 하면서 제 개인적인 도전의 시간이었고, 그리고 제가 이제 업으로 이 일을 하면서 약간 정체돼 있었다고 해야 되나요? 근데 이거를 다른 분들한테 정보 전달을 하기 위해서 제가 재검증 과정과 여러 가지 테스트들을 하면서 많은 도전의 시간이었고, 제 스스로의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컨텐츠를 이제 보셨던 전기 관련된 분야에 관련된 분들이 실제적으로 많은 도움을 좀 받았으면 좋겠고, 이게 기계 못지않게 이제 전기도 포지션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꼭 전기를 계속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댓글 보면은 정말 MEP를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그리고 좀 벽이 건축이나 다른 어떤 분야 대비 MEP가 좀 벽이 높았다면 저희 두 부장님과 대표님의 그 컨텐츠를 통해서 그 장벽이 좀 낮아졌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실무적으로 정말 도움이 많이 됐다라는 부분서부터 또 어떤 분은 강의를 하는데 이 두 분 컨텐츠가 또 도움이 엄청 많이 됐다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강의하시는 분들은 실무를 안 하신 분들도 많잖아요. 어떤 보면 프로덕트 베이스로 이제 하시다 보니까, 근데 그 실무 뜯어먹기를 통해서 도움이 많이 됐다라는 이야기도 들었었는데요. 아직 못 보신 분인데 지금 웨비나에 참석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저희 그 오토데스크 유튜브 채널과 저희 SCK 채널을 통해서 레빗 MEP 실무 뜯어먹기 영상 한번 총 20편이거든요. 한번 봐주시면은 정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는 이 MEP 쪽 분야 관련해서는 저희 부장님과 대표님과 항상 계속 좀 어떤 컨텐츠를 해서 어떤 실무에 도움이 될까를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음 또 기회가 된다면 또 더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